할렐루야.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27주 80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3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눈 뜬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들 힘으로 당연히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우리 주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화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여기까지가 신학의 대상이죠. 신학의 대상은 전체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그 다음에 관점인데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 그래서 성경의 주제 예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그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이죠.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 네, 이것이 바로 신학의 관점. 신학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누구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의 구조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하나요? 성경에. 그래서 아래부터 올라가면 자연과학, 인문과학, 철학, 신학 여기까지가 인간의 지혜죠. 인간이 하는 거지 인간이. 그러나 신학은 뭐가 특별합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한다. 성경적 관점. 그 위에가 뭡니까? 성경. 그 위에가 뭡니까? 예수. 그리고 물론 철학이나 인문이나 자연과학도 그것이 제대로 된 학문이라면은 어떤 관점으로 그 학문을 해야 될까요? 성경적 관점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계를 하나님이. 그리고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 입각해서 그것이 뭐 신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인문과학이든지 자연과학이든지 성경적 관점에 입각해서 연구를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 네,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죠.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다음에 성경. 그다음에 신학.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다음이 철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어떤 신학적인 주장이 성경에 배치가 된다. 그러면 신학과 성경 중에서 뭐를 버려야 할까요? 신학을 버려야 되죠. 성경을 버리면 안 되죠. 신학을 버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30번째 강의인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이승만의 분노 책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누가 쓰셨죠? 네, 정강훈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이 이제 지으신 거죠. 2016년에 퓨리탄 출판사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는 글이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여는 글. 응? 네? 시작? 그렇지. 또 개요. 또 잘했어요. 또 서로 시작하는 거. 서론. 또 론자 말고. 그렇지. 서문. 이게 이제 서문이죠. 서문. 저자 서문이죠. 저자 서문. 여는 글인데. 오케이. 요거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서문을 오늘 보는데
그 전에 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승만 연설문들을 다 읽었는데 그 구조가 뭔가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설문 5가지였죠. 왜냐하면 그 5대 분노잖아요. 이승만의 분노가 몇 대 분노입니까? 5대 분노죠. 5대 분노. 5대 분노여서 첫 번째가 무슨 분노죠? 왕정에 대한 분노. 여기 끝에 실려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글, 시죠, 시. 무슨 노래죠? 고목가. 그렇죠? 고목가. 그 다음이 무슨 분노입니까? 일본에 대한 분노. 이 끝에 실려 있는 게 무슨 연설이었죠? 그렇지.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우리가 어제 읽었죠? 그 다음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여기 끝에 실려 있는 연설이 뭐였습니까? 그거는 미국에 대한 분노고 제1회 정기국회 폐식 치사. 그렇죠? 제1회 정기국회 폐식 치사. 그 다음이 미국에 대한 분노. 그래서 평양 가가지고 50년 10월에 하신 연설 평양 동포에게 드리는 글. 그리고 마지막이 가난에 대한 분노죠. 이거는 어디?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하신 거죠. 뭡니까?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 그렇죠?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죠. 이렇게 이런 글들이 각 장에 이제 뒤에다가 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글을 다 써놨거든요. 그 연설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죠. 어제 그제. 그랬을 때 이 연설문들의 구조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 지자는 무슨 지자입니까? 땅지죠. 땅지.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의 위치.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정은 무슨 정자인가요? 지정학 정자지. 아주 잘했어요. 정치정. 그러니까 이 땅의 위치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국제 질서에서 아시겠죠? 이게 지정학이잖아요. 이 지리적인 위치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국제 정세에서.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연설문 5개 나오는 공통된 구조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지정학입니다. 한국의 지정학. 그래서 고목가에서는 고목가 다 기억나시죠? 네, 뭐 고목가에 나오는 새 이름이 무슨 새입니까? 따짝새, 딱따구리.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목이 나오죠. 고목이 뭐를 나타내요? 고목이 우리나라. 이 고목을 지금 이 딱따구리가 막 쏘는 거잖아요. 쪼는 거예요. 쏘는 게 아니라 쪼는 거지. 이 딱따구리 따짝새가 누굽니까? 칠러파. 이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하고 친한 칠러파 관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목에 또 뭐가 막 불어옵니까? 비바람이 막 불어와서 이 고목을 막 흔드는 거죠. 비바람이 뭡니까? 러시아의 야욕. 그렇죠? 그래서 저 포수야, 저 따짝새를 잡아라 그랬죠? 포수가 누굽니까? 독립투사. 이승만과 같은 투사. 그래서 이 따짝새, 이 칠러파 관리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라. 이게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이 고목을 쪼아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고목은 뭐예요? 거의 다 쓰러져가는 우리나라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이제 다? 그랬을 때 그게 고목가인데 거기에 어떤 지정학이 있습니까? 거기에 고목가에. 우리나라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그랬을 때 이 러시아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나요? 남진. 러시아는 남진이고 반대로 위로 북진하는 정책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었나요? 일본. 아주 잘했어요. 이때 왕정에 대한 분노 당시에 그렇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여기 있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이때 당시에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뭡니까? 러시아의 남진, 러시아는 남하하려고 그러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일본은 북진,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여기에서 지금 한국이 거기에 지금 끼어가지고 그래서 이 둘이 한국에 와서 일으킨 전쟁이 무엇입니까? 러일 전쟁, 노일 전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노일 전쟁 1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 뭔가 하면 청일 전쟁이잖아요. 청일 전쟁. 우리 그때 사진 본 거 기억나시죠? 고승호. 그 사진이 그 엄밀해 거기에 그 폴더에 사진이 있죠. 고승호 사진. 아니. 사진 폴더에. 선교사. 네, 거기 영어로 된. 네. 예, 고승호. 그렇지. 여기 사진 보세요. 네, 띄워주세요. 여기 왼쪽에 배가 어느 나라 배입니까? 저기 일본 깃발 있죠? 승천 우길기죠, 저게? 이게 1894년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침몰 당하고 있죠? 여기 이제 포를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막 배가 기울어지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고 있잖아요. 이거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사진. 이게 1894년에 인천항에서 지금 청국 국적의 이 배는 원래 영국 국적인데 하여튼 청나라 배입니다. 청군이 여기에 있었고 그 청군이 지금 다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장면이 1894년. 근데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우리나라 인천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인천인가요? 그거 설명 보세요. 설명. 여기는 아산만이군요. 아산만. 그리고 그 러일 전쟁은 이제 인천에서 문제였는데 여기 보시면 1894년 7월 25일에 아산만에서 아산이 어느 도에 있나요? 신사숙녀 여러분. 아산이 어느 도에 있어? 충청도. 그렇지? 아산만에서 일본 해군에 격침된 청군 고승호. 이 배의 이름이 고승호에서 고승호. 근데 이제 이 배는 영국 국적의 수송선이었는데요. 청군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까? 1200명. 1200명 타고 있었는데 생존자가 겨우 87명. 그러니까 12분의 1도 살아남지 못한. 이게 청일전쟁이에요. 어쨌든 이 무슨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의 지정학 얘기입니다. 지정학. 아시겠죠? 그랬을 때 특별히 이 고목가, 이 고목가를 지은 때가 1898년이고 이것이 이제 한글시죠. 한글시. 그랬을 때 이 지정학이 뭡니까? 러시아의 남진, 일본의 북진. 그 사이에서 지금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거를 보고 청년 이승만이 고목가를 지어서 이 러시아의 야욕,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이 러시아의 야욕이 있는데 칠러파 관료들,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칠러파 관료들이 이 고목이 우리나라인데 이 고목에 막 나무 밑둥을 막 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 고목이 안 그래도 병약한데 나무가 넘어지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 나무가 넘어지면은 너의 처자, 당신들도 처자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처자, 너의 자식은 어디에서 의지해서 살 것인가? 그렇죠? 지금 이 주사파의 잘못된 사상에 물든 사람들 또는 혹시 뭐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속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 나라를 지금 이 자꾸 북한으로 중공으로 끌고 가려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칠러파 관료들이랑 똑같은 거 이 나라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이 나라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처자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이 다 있죠? 어디서 살 것입니까?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목가에 나타난 지정학, 러시아의 남진 정책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여기도 지정학이 나왔죠. 여기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에서 이 미국에서 지금 연설을 한 거잖아요. 거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럽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일본 외적이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죠. 이 외적이 파한 후에 외적이 다 외적을 물리친 후에 우리의 목적은 비로소 끝날 것이다. 그거를 누가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렇게 선언을 했고 우리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일본이 어떤 전쟁을 일으켰나요? 진주만을 습격을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아주 잘했어요.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공동의 적이 된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의? 미국과 한국의 공동의 적. 예, 지정학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동안 속은 거죠 일본한테. 일본이 항상 그 외교를 막 하면서 외교에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 미국을 완전히 속여왔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떤 책을 쓰셨나요? Japan Inside Out. 그거를 써서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다가 진짜 그 책 내용대로 일본이 미국을 침략을 한 것입니다. 미국 영토를. 그랬을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승만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까? 선지자다. 선지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격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에서 하신 연설문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여기에도 이제 지정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나란히 서고 일본이 저 반대편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에서 그 끝에 나온 그 연설문이 제1회 정기국회 폐회식 치사. 여기서도 지정학이 나와 있죠. 이 지정학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북한에. 그렇지? 북한에. 이 북한은 어디에 괴뢰 정권입니까? 그렇죠. 소련. 아주 잘했어. 소련. 이것도 다 지정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학. 그리고 여기에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게 공산주의 세력이잖아요. 공산주의 세력. 그랬을 때 어느 나라도 지금 공산화가 됐습니까? 중국. 그래서 중공이 출연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연설을 하시던 49년에 중공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자유중국은 이 중국 본토를 다 내주고 어디로 쫓겨갔습니까? 대만. 대만이 자유중국이잖아요. 그런 일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지정학이죠. 지금 지정학.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왕정에 대한 분노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조선은 갈림길에 있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일본이 포함된 서양으로 연결되는 해양 문명권으로 진입할 것인가?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에 남을 것인가? 일본이 편입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으로 진입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길에 조선이 서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때가 바로 똑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북쪽, 북한하고 소련, 그 다음에 중공, 이렇게 대륙동맹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국하고 남한이죠.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이쪽이 무슨 문명입니까? 해양 문명권, 해양 동맹,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지정학이 여기 나타나 있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에서 거기에서 실린 연설문이 평양 동포에게 고함이죠. 평양 동포에게 고함.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이 평양에 가가지고 서울 수복후에 평양까지 올라간 거죠. 거기에서 이 평양도, 이 북쪽도
다시 여러분 공산당에게 속지 마시오 그런 얘기를 하죠. 어제 우리가 읽었었죠. 그리고 지금 남한에서 이 북한에서부터 내려온 월남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일에 지금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싸우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속아서 공산주의로 간 사람들이 있다면 뭐 하라고 그럽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런 얘기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공산주의, 공산당은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련 중공과 연결되어 있고 이 대한민국 이남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미국, 이 자유진영에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지정학이 나타나죠. 여기도. 그 다음에 가난,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 결정.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이 연설문에도 뭐를 호소합니까? 링컨 대통령의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반은 노예 상태, 반은 자유 이런 것을 끝장내고 그런 얘기죠. 그런 거를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미국이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반은 민주주의, 반은 공산주의. 이런 반쪽짜리 민주주의, 반쪽짜리 공산주의 이런 상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미국이 결단을 내려달라.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리면 그게 결국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 이 대한민국을 돕고 원조로 돕고 한미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이러한 결단이 결국에 뭐를 가져올 것입니까? 아시아의 자유를. 그러니까 반쪽짜리 민주주의, 반쪽짜리 공산주의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편에 서서 돕는다면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시아의 자유가 올 것이고 그런 얘기죠. 아시아의 자유가 올 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그러한 결단, 한국을 돕는 그러한 결단은 아시아, 아메리카 또 어디입니까? 유럽 여기에 있는 이 공산주의가 지금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이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그런 결단 그 시작이 어디에 있나? 한국을 돕는 일에 있다.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반쪽짜리 민주주의, 반쪽짜리 공산주의. 이거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출발점이 되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을 도라 그런 얘기죠. 경제적으로, 경제 원조뿐만이 아니라 한미 군사 동맹으로 도라 이런 연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지정학이죠. 그래서 지금 지정학이라는 거는 여러분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이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념이 지금 다 실체가 돼가지고 다 그런 실질적인 모습, 실제의 모습으로 국가를 이루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이 두 이념의 대결이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국가로서, 실체로서 지금 대결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이죠. 지정학. 그래서 이 5가지 연설에 어떤 지정학적 요소가 있나 이런 거를 그게 이제 이 5가지 연설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아까 반소반공 아까 29번 네, 띄워주세요. 29번 하나는 지정학이고 이 이승만 연설문들의 구조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반소 반공.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나오겠죠? 반소 반공. 여기도 뭡니까? 이 왕정에 대한 얘기에도 결국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이때는 뭐 소련은 아니었지만은 결국 러시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그래서 반소 반공의 그러한 얘기가 이 연설문들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승만 연설문들의 구조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10시인가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운명따라. 오케이. 또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선교한국입니다. 선교한국. 또 애국가가 뭐 이 지정학이잖아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을 보자 나서 우리 선교한국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예, 우리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데이빗 리 님이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척해야 하는 것은 그 살짝 올려주세요.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거기 말고 조금 아래 네, 요거 거기에 그 사상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왜 반대합니까? 이 기독교랑 완전히 배척되는 것이기에 이승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요? 여는 글. 드디어 여는 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이 여는 글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자 서문이죠. 서문.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이승만의 분노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문에 이제 이렇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 불어닥치는 매서운 바람은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해 뚜렷한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 역시 태평스럽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서문을 이제 언제 쓴지 아십니까? 이승만의 분노. 이 서문이 들어가 있는 이 책이 2016년에 출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맨 뒤쪽에 보면 2016년 봄으로 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아직 봄이 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책을 쓰셨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2016년 봄에 박근혜 대통령 때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게 2016년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고 그때 이제 정강 목사님이 이 책을 펴내면서 이 서문을 쓰신 것입니다. 네, 다시 보면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통일과 안보입니다. 통일과 안보. 통일과 안보를 누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런 일을 우리가 맡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앞에 보면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인데, 그렇죠?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인데 지금
이 분들이, 이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이나, 그렇죠? 안보 상황 역시 불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하고 있다. 왜 못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못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질문이 왜 못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대한민국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다시 발견하고 누구를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승만을.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부, 우리의 건국 대통령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통일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 역시 태평스럽지는 않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그 해결책이 뭔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이 시대의 세계를, 이게 저자 서문의 제목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이승만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어디에서 많이 들은 질문입니까? 이게 철학의 3대 질문이죠. 철학의 3대 질문이 뭐예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아니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그렇죠?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게 철학의 3대 질문이죠. 그런데 철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문은 있는데 뭐는 없나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여기 이 질문, 대한민국, 일단 철학의 3대 질문에 누가 명쾌하게 답을 줍니까? 성경이.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철학은 질문만 있지 해답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다시 이 화면에서 대한민국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이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누구를 공부하면 됩니까? 이승만. 그래서 어제 그 제가 손원배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거기에 손원배 목사님이 이승만의 분노 말씀을 하시면서 지식의 저주 때문에 책을 끊으신 다음에 책을 끊으신 요 수년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2권이 있는데, 한 권은 물론 성경이고 사람이 쓴 책 중에는 어떤 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승만의 분노.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이 막 채팅창에 막 댓글을 다시면서, 이승만의 분노는, 손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온 국민의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우리나라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건국 대통령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정치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기 때문에, 특별히 주사파 정권은 더욱더 해방 이후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 세력은 이승만을 이 역사에서 지웠죠. 계속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는 그분은, 그 사람, 건국일을 부정하죠. 건국일을. 이승만을 지우기 위해서 1948년 8월 15일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생일인데 건국일을 부정하는,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 나라의 존재를, 생일을 부정하는 그 사람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학생들한테도 가르치지 않고 이승만을 다시 우리가
이 역사에 다시 돌려놓고 그 정신을 배우고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가를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분명하게 이승만의 분노 이 책을 통해서 그 확실한 모습을 우리가 다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이 우리 어른 세대도 이것을 다 읽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신을 반드시 우리가 보존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통일의 뚜렷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불투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이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주사파 정권이 나타나서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정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한말 무능한 왕실에 의하여 나라가 무너져 가던 때에 태어나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등의 시대적 선택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남 이승만. 우리는 그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로 정당한 평가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두 단어를 대조시켜 놨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죠? 향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죠? 누가 세웠습니까? 이승만이 세웠는데 이 대한민국 우리가 누리면서도 누구는 외면합니까? 이승만은 외면하는 이런 모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이 혜택을 준 이승만은 외면하고 있는 이러한 모순이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잊혀진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를 외면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반드시 이 나라가 준 온갖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그것을 준 그 이승만 우리의 국부는 잊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잘못입니다. 큰 죄악이죠. 이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이승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건국정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국부 건국 대통령은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국의 4대 기둥 지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무엇인가? 첫째, 건국의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농. 이제 다 외우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다 외우시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아까 어떤 분이 이거 영적 싸움이다 그랬지. 영적 싸움.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북한은 무슨 종교입니까? 주체교.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주체교. 어버이 수령을 섬기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말에 시대적 선택이죠. 시대적 선택. 그러니까 뭘 선택했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탁월한 지도자 이승만을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이승만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런 훌륭한 선택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심으로써 이 70여 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고 그런 얘기죠. 북한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승만이 아니라
김일성, 공산주의자, 소련의 앞잡이 김일성을 선택해가지고 어떤 체제 하에서 살았습니까? 북한이 선택한 체제는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통제경제. 그렇죠? 한미동맹이 아니라 조중동맹. 또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고 주체사상, 주체교. 이 주체사상이 주체교,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이 체감상으로는 한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요즘 우리가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환자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래서 한 4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데 우리나라가. 근데 이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 결과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생지옥과 같은 곳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수많은 탈북자, 그렇죠. 자기 나라, 거의 나라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는 이런, 그러면서도 핵폭탄을 개발을 하고 이런 비도덕적인 그러한 아주 지옥과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체제를 선택했는가가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훌륭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세운 이 대한민국의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향유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의 건국 대통령 국부는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다시 위기에 빠졌는가, 왜 제2의 건국을 다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가, 이 나라가 왜 망하는 길로 가는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승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그래서 이 이승만의 분노, 전국민 필독서입니다. 전국민 필독서. 그리고 이승만의 분노를 쓰실 때 그때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관한 책들이 38권이 있었다고 이제 그러셨죠. 정강 목사님. 그래서 38권을 다 몽땅 해가지고 요약해서 그 엑기스를 뽑아서 쓰신 책이 바로 이 이승만의 분노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케이, 그다음. 네.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저의 국가관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어떤 일을 하셨나, 그런 얘기죠. 독립에서 건국, 호국에서 부국. 여러분, 건국은 무슨 말이죠? 건국? 나라를 세우고, 호국은 그렇지, 나라를 지키고, 그렇지? 그다음에 부국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어디에 연결됩니까? 독립은 나라를 자유를 찾는 거죠. 아까 그 5대 분노 있죠? 독립에 해당하는 게 어디입니까? 왕정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렇죠? 그 다음에 호국. 여기도 뭐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여기에서 이제 건국과 호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국이 뭐에 대한 분노입니까? 가난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놀라운 단어 선택 아닙니까? 딱 우리 머리에 들어오죠? 독립에서 건국, 그 다음에 호국에서 부국. 그래서 부국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에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애국의 한길, 애국. 이거 띄워주세요. 네.
독립에서 건국, 호국에서 부국으로 이어지는 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이승만. 그의 분노를 통해, 여러분 분노라는 거는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시대의식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는 이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의 분노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여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위한 해안, 지혜로운 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을 지금 쓰시는 그런 목적이죠. 그런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결론 부분인데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생략한 부분이 뭔가 하면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각 장에 있는 그 여는 글을 우리가 읽었었죠. 1장부터 5장까지. 그 얘기가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아니 어제 파워포인트 29번 28번 그쪽 오늘 파워포인트 아니 뒷부분에 6번 26번이 뭐예요? 그 아래쪽 아니구나 미안해. 그럼 한 22번 정도 올라가 봐서 22번. 그렇지. 거기 더 위쪽으로 1장 제 1장부터. 그렇지.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건국에서 독립 아니지. 저 말은 독립에서 건국 요 문장 다음에 이제 이 각 장의 서문에 써놓으신 그 글이 이제 내용이 겹칩니다. 내용이 겹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같이 읽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화면에 있는 걸 보세요. 제가 서문에 저자 서문 다시 발견하는 이 시대의 세계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이 화면으로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승만이 태어난 시기의 조선은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에 새로이 편입하느냐의 갈림길 위에 있었습니다. 똑같죠 여기는? 말투만 있었다는데 이제 원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은 똑같죠? 조선 정부 조선 왕실은 내부적으로는 무능과 부패로 썩어가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고 그는 이승만이죠.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영토 침탈 야욕에 맞서면서 이승만이 그렇죠? 무능한 조선 왕실과 왕정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똑같고 이러한 분노는 이승만을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에 눈을 뜨게 하고 뭐가 빠졌죠 지금? 두 군데 눈을 뜨게 했죠? 아니 지금 여기 저자 서문에는 그런데 여기 1장의 서문에는 신학문에 눈 뜨게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에 눈뜨게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저자 서문에 있는 이 글을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각 장의 그 서문에다 갖다 붙이시면서 그러니까 이 편집하시는 분이 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말을 지금 뺀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 기독교 사상 그러면은 약간 그 읽는 분들이 반드시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자 서문에는 분명히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집어넣어야 되죠.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에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 말도 빠졌는데 보세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우며 요 말이 더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실천가로 이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사상, 민주주의, 자유 이런 단어가 더 있는데 아마 이 분량의 제한 때문인지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화면. 일본에 대한 분노.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인 을사늑약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이죠. 을사늑약으로 한반도는 사실상 이때부터 일본에 강점되었습니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대륙의 영토 야욕을 보인 일본에 대한 이승만의 분노는 똑같죠? 이승만의 분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똑같고, 기독교와 신학문에 눈을 뜬 이승만은, 여기는 기독교가 또 들어갔죠, 다시. 눈을 뜬 이승만은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 출판 운동을 비롯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비폭력 저항 운동, 독립을 위해서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야 한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외교 독립투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는 이제 거의 다 똑같이 들어갔지요. 네. 그 다음 제3장. 오케이. 여러분 화면을 같이 읽으면서 따라와 주세요. 이승만의 핵심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입니다. 똑같고, 이것은 그의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시종일관 반소반공의 가치관을 분명히 했습니다. 똑같죠? 이승만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있게 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체제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같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까지 한반도는 좌우의 대립으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소련 군정하에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물론 같은 말이지만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저자 서문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단독 정부를 처음부터 수립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독 정부라는 말이 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련 군정하에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남한에 우리끼리 정부를 세운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부득이하게. 소련 군정하에 북한, 거기는 소련이 지금 철의 장막으로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생략이 됐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가 이승만이 원래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소련군이 그 점령한 이 북한, 거기에서는 그게 불가능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남한에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것이지, 처음부터 통일에 대한 노력 얼마나 기울였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 오케이. 이승만은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를 시종일관 주장하였으며 매진하였습니다. 이게 똑같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은 입장을 바꾸어가며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똑같고, 이승만이 우호적으로 생각한 미국마저도, 그렇죠? 그의 이러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 이러한 정책과 달랐을 때에는 어김없이 규탄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과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략된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특히 북한에서 시작한 한국 전쟁을 이제 6.25를 일으켰잖아요, 북한이. 그랬을 때 이승만이 이거를 뭘로 판단을 했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개입과 휴전의 과정에서 통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정치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가난에 대한 분노 부분입니다. 해방과 한국 전쟁은 대한민국을 폐허로 만들었고 국민을 배고픔에 시달리게 한 시기였습니다. 같고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는 대한민국의 경제 자립과 교육을 위한 이승만의 청사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고 예, 선진국의 원조를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이게 원조 있잖아요. 원조를 대개 뭘로 줬다는 것입니까? 소비재. 소비재가 뭔가요? 소비가 뭐예요? 쓰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조를 받아서 그걸 쓰면 그냥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대개 원조로 주었는데 이승만이 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소비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산업재를 달라. 산업재. 산업재는 뭐예요? 산업이 뭡니까? 계속 생산해내는 거. 그러니까 써서 없애는 거를 원조로 주지 말고 그렇죠? 산업재. 그래서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원조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대한민국의 경제 독립. 만약에 소비재를 원조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디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원조에 의존해가지고. 그러나 소비재가 아니라 산업재로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생산할 수 있죠.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교육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국민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을 교육시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자 해독률이 세계 최고죠? 우리나라의 문자 해독률. 우리나라의 글을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죠.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교육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 교육에 매달리는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기초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인데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국가 기관 사업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의 연구. 이승만이 하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거예요. 원자력 발전의 연구는 폐허가 된 한반도를 일으켜 세우는 근간이었습니다. 이게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화면. 아니 이제 맨 뒤쪽으로.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승만의 공과 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점이나 성과만을 부각시키거나 단점이나 과오만을 부각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는 독선적이고 고집이 센 지도자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일본과 북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독선적이고 고집이 센 지도자는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독선적이고 고집이 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미국과 소련, 일본과 북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이승만이. 대단한 분이죠. 또 그의 그러한 성격, 독선적이고 고집이 센 이러한 성격이 마지막에 실책을 범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승만은 여러 가지 과오를 넘어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 문화 발전, 교육 발전의 기초가 되는 비전을 제시한 건국 대통령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인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이 한반도 전체 역사에서 그분의 역사적인 위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우리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부, 건국 대통령.
이것이 이승만의 위치입니다. 역사적인 위치. 그렇죠? 이 대한민국을 세운, 이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또 얼마나 훌륭하게 세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초석을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경제발전, 정치발전, 문화발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렇죠? 이런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발전, 이 기초가 되는 비전을 제시한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부,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를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이 국민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이시죠.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편만에 있는 정서가 무엇입니까? 존중이 없는 게 존중. 네? 건국 대통령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렇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존경이 없고 비난과 깎아내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존경할 것은 존경하고 마땅히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바치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거는 마땅한 거죠. 마땅한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이 책을 구상한 지 2년여 만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책 바랍니다. 2016년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전광훈 삼가 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승만의 분노를 이제 같이 이제 제1장부터 이렇게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 아까 거기 20번 그 정도 아까 그 각장의 서문 있죠? 각장의 서문. 네. 각장의 서문. 이 서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던 노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부르고 가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노래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살고 있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여기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입니까? 남한입니까? 38선 이남인가요? 우리나라의 영토가 어디입니까? 여기 38선 이남이 우리나라 영토입니까? 우리 헌법의 전체죠. 한반도 전체입니다. 한반도와 그의 부속 도서, 그 섬이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 지도를 붙여놓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제하에서 나라는 빼앗겼는데 다 자기 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선교회마다. 그리고 그 선교회에 속한 그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지도하는 한국 교회들이 다 각각 구역을 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각각 우리나라 이 영토 이 지역을 다 나눠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책임진다. 여기는 우리가 책임지고 전도한다. 이런 똑같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보면서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아시겠죠? 사명의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식이죠. 그래서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이 왜 주셨나? 이 동산에 할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일하라고.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 할 일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곡식이거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한국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북한으로 어디 갔어? 다시 북한으로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는 이 주사파 정권에 대항해서 이 반기독교, 유물론, 무신론 이러한 사상에 대항해서 이 나라 지켜낼 자 누구입니까? 한국교회, 한국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한테 각 시대에 각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에 계신 우리 여러 성도들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 싸움의 최전선에 나서서 그렇죠?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래서 이 지금 북한 이 공산 이 주사파
김씨 세습 왕조죠. 3대 세습 왕조. 그것도 왕조라고 그러죠. 왕조. 완전히 옛날에 우리 자유민주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그러한 이 왕조 그런 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한반도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한국. 하나님께서 왜 수천 년 동안 조선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 기독교의 횃불을 높이 들고 동방이 이스라엘로서 기독교의 횃불을 높이 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세계의 문제는 해결되되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무어 선교사가 190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언더우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그 시대적 사명이 바로 선교한국의 사명입니다. 선교한국의 사명.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고 이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뿌리 뽑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 길에 이 세계 기독청 건립, 이 세계 기독청이 어떠한 거점이 되겠습니까? 이 선교한국의 거점이.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가는 길도 있지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서 이 세계 기독청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센터, 그러한 거점이 바로 세계 기독청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시대적 사명입니다. 항상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공부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장에서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왕정에 대한 분노 띄워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것을 이제 그 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핵심 문제인데 왕정에 대한 분노 여기에서는 무엇이 핵심입니까?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에 그대로 남느냐 아니면 일본이 포함된 서양 중심의 해양 문명권에 새로이 편입하느냐라는 갈림길. 그렇죠? 이게 그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이승만은 이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근데 왕실이 무능하고 왕정이 무능해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문과 기독교 사상에 눈을 뜨고 그가 개인이지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실천가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2장 일본에 대한 분노. 이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습니까?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대륙의 영토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분노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온전히 삶을 바치는 것으로 이제 이승만의 그 삶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신학문입니다. 기독교와 신학문. 그래서 어떤 독립운동을 벌였습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 출판 운동.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는 것,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고 선전하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폭력 저항 운동. 세 번째는 외교 독립 투쟁. 그러니까 독립을 이루는 방식이 여러 가지, 무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로서는 무엇입니까? 강대국의 힘을 빌어야 한다. 우리의 힘뿐만이 아니라 이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라는 이런 현실 인식이 있어서 외교 독립 투쟁을 펼쳤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졌던 일본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분노로 일을 하셨던 그분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 출판 운동, 그 다음에 비폭력 저항 운동, 그 다음에 외교 독립 투쟁, 그 다음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승만의 핵심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이다. 근데 이거는 해방 후의 얘기가 아니고 일제하에서부터 독립운동 과정 내내 시종일관 반소 반공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주의의 허구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일찍 간파하고 있었다. 그게 뭡니까? 공산당의 당부당 1923년에.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투시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이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한반도 내에서 이 공산주의와의 그 싸움, 공산주의를 이제 이기는 그런 문제가 아주 중대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승만의 시종일관한 주장은 뭔가요? 민족의 대동단결. 뭉치자 하죠. 뭉치자. 그 다음에 자주적인 정부 수립. 우리가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을 해야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소련의 괴뢰 정권이죠. 자주적인 정부가 아니죠. 소련의 앞잡이입니다. 앞잡이. 그러나 이 남한은 자주적인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 다음에 남한의 공산화 방지. 이것이 미국에 대한 분노, 이 시기에 이승만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주장을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다. 그리고 매진했다.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누구랑도 싸웠다는 것입니까? 미국하고도 싸웠다. 그런 얘기. 미국하고도 싸웠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정치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가난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는 두 가지죠. 두 가지. 대한민국의 경제 독립. 두 번째는 교육. 이것입니다. 경제 독립과 교육. 그래서 경제 독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선진국한테 원조를 받는데 어떤 원조를 받는가? 소비재를 받지 않고 산업재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경제 독립을 위해서.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교육.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교육에 매달리는 그런 대통령.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진국의 원조를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 교육에 매달린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자력에 대한 그러한 그 시작.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게 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가난에 대한 분노로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간 사업, 국가의 기간,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의 연구, 이것도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렇게 함으로써 폐허가 된 한반도를 일으켜 세우는 근간이 이미 이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케이. 지금 그 제1장을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고 오늘은 6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금주 교수와 손호배 교수님 끝까지 시간 끝까지 다 한다고 어떤 분이 불평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그 1장 다 읽어보세요. 1장. 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